아내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IQ 150이던 아내가 치매 오기 전 보냈던 신호들. 혹시 이런 분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이 사람 나치 근데 이름이 뭐였지? 말을 하려다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셨던 그 순간이 사실은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의 건강입니다. 오늘 하루의 건강에서는 어느 60대 남편의 눈물 나는 고백을 전해드립니다. IQ 150이었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천천히 조용히 어린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는 남편의 이야기, 그리고 사라지는 기억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단 하나,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릴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부. IQ 150이었던 아내가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 가야죠. 그녀는 오늘도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숟가락을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있고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이 언니 나 따라다녀요. 그녀는 지금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IQ 150이었습니다. 그땐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가슴을 찢습니다. 이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28배 결혼했습니다. 그 전에 만난 건 제가 30, 그녀가 26대였습니다. 첫 만남은 도서관이었죠. 책장을 넘어가던 손끝이 참 단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른 책을 보고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 중간쯤부터 지루해져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참 좋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 다르구나.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짧은 한마디에 온 마음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를 볼 땐 눈물이 많았고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자기 일처럼 뛰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따뜻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세월이 흘러 우리 딸은 어느덧 33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일도 하고 가정도 지키고 아이 교육에도 늘 정성이었습니다. 딸아이 학생 때 숙제를 봐주면서 틀렸다고 야단치지 마. 틀렸을 땐 왜 그런지부터 찾아줘야 돼. 이런 말을 참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맛 아닌데? 그녀가 먼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고 신문지를 밥상에 깔고 딸아이 생일을 까먹었습니다. 그날은 딸의 30번째 생일이었죠. 케이크를 준비하고 초를 붙이려는 순간 아내가 묻습니다. 누구 생일이야? 딸아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울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언니 왜 자꾸 따라와? 그 목소리에 장난기나 농담은 없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고 공포였습니다. 며칠 후엔 가스불을 켜둔 채 잠들었습니다. 냄비 안에 우유가 타버렸고 온 부엌이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딸이 뛰어나와 불을 껐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껐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모른 게 아니라 기억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진짜 병원 가야 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2부 병원 진단 예고 없는 무너짐. 병원에 가는 날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한참 바라보다 작게 말했습니다. 병원 꼭 가야 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우린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잡지책을 펼쳤고 5분쯤 뒤엔 그걸 다시 처음부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처음으로 3번째쯤 반복했을 때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전에 본 거 맞죠? 그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뇌영상 촬영 결과 나왔습니다.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위축이 관찰됩니다. 의학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 한 문장만 기억납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로 보입니다. 그 말 이후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의사의 입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귓속에는 무음의 세계만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 정말로 그런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한테 말하지 말아줘요. 지금은 아직은 저는 그제야 한쪽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길, 그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집에 오는 길, 우리는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고 저는 운전대 위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있어요. 아내는 전화기를 잠시 쳐다보더니 저를 향해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목이 메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귀에 대고 여보 이름 불러주면 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듣고 있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듣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그거면 돼요. 그 말에 아내는 수화기를 놓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딸 커버렸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나는 거실 불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기억을 잃는다는 것, 그건 단순히 사람 하나가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계절과 기억과 말들, 그 모든 게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잊어도 내가 다 기억할게. 그건 내가 할게. 3부 일상의 균열, 무너지는 우리. 병원 다녀온 지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아내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질문도 줄었습니다. 그 대신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게 밥 먹는 거였지? 엄마가 이거 해줬었는데.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딸은 자주 연락을 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때요? 불 켜고 주무세요, 아빠. 저는 그 말을 매일 적어뒀습니다. 메모장에 그녀의 변화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냉장고 문을 안 닫음.
둘째 날 양말을 한 짝만 신고 있음. 셋째 날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함. 그리고 넷째 날 그녀는 집 안 화장실을 못 찾았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화장실이 왜 안 보여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이 그녀에겐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여기저기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여긴 화장실, 여긴 주방, 냉장고입니다. 문 꼭 닫기. 아침 약 식후 30분. 처음엔 그 메모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녀는 그 메모를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읽었습니다. 글자를 보는 건 하는데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달은 날, 저는 메모들을 떼었습니다. 그녀를 돕고 싶었는데 그게 오히려 그녀에게 혼란이었나 봅니다. 딸은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칠만 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딸을 보고 처음엔 웃었지만 금세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분,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딸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딸아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잊은 게 아니야. 그냥 길을 잠깐 잃은 거야. 그 말은 딸보다는 제 자신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인형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곰돌이 인형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얘가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해. 그 모습은 안쓰럽기도 했지만 어딘가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세상의 이치를 다 알면서도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왜 엄마가 안 와요?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을 안고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나, 왜 이래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래요? 그건 나도 모르겠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안았습니다. 그녀가 잠들 때까지 그 품에서 조용히 말없이 사부 감정의 붕괴와 결심.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양손으로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녀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죠.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그녀를 부르려다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대 있던 아내가 무표정하게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저를 사람으로도 남편으로도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밥 먹자.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미역국이야. 당신 좋아하는 거. 그제서야 그녀가 조용히 일어나 식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밥 숟가락을 손에 쥐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숟가락이 손 안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결국 숟가락을 쥔 채 밥 한 술 뜨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당신이야? 순간 그녀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꼭 다물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돼서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 사람이 미안해야 하나요?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하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명확하고 정리된 사람이었던 아내가 지금은 숟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과 통화를 하다 제가 그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밖에서 전화만 하니까 편하지? 나는 매일 매 순간 이걸 보고 있어. 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혼자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그 말에 제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내 옆에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요즘 좀 못났지. 딸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도 사람인데 무너지면 안 되나요? 그 한 줄에 나는 더 이상 버티지 않고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내는 잠결에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조금씩 사라진다면 나는 그녀를 더 많이 기억하자. 그녀가 지워나가는 만큼 나는 더 많이 남기자. 메모로, 사진으로, 음성으로, 마음으로. 그녀가 그 사람 누구지? 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말해줄 겁니다. 당신은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오부 사라지는 기억 속 감정만 남다. 아내는 요즘 자주 웃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웃습니다. 누구를 보든 무엇을 보든 그냥 웃습니다. 어떤 날은 TV 화면 속 뉴스 앵커를 보고 저분은 매일 밥 같이 먹는 분 같아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사람과 사물의 구분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이제는 세수하는 법도 잊었습니다. 제가 손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아주고 칫솔에 치약을 묻혀 양치까지 도와줍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꼭 말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젠 남편이라는 단어조차 기억 저편으로 밀려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 고마워요는 기억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하루는 딸이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4살 배기 손주가 할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블록해요. 아내는 블록을 만지작거리다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손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서요. 엄마가 맨날 말해요. 할머니는 윤서 사랑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이도 가만히 안겼고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이렇게 남는구나. 그날 밤 아내가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정확히 제 이름을 부른 건 아니었지만 그 여보라는 단어는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수박 먹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냉장고 문을 벌컥 열고 익지도 않던 수박을 찾았습니다. 수박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잠시, 정말 잠시라도 그녀가 예전의 그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내가 여보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가 내 하루 전체를 다 밝혀줬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쌓아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을 잡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녀가 남겨주는 작은 감정 하나, 표정 하나, 단어 하나를 소중히 주워 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육부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녀는 이제 제 이름도 딸의 이름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햇살이 좋을 땐 웃고 창밖을 바라보며 꽃을 보면 예뻐합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이제 저는 압니다. 이따금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무서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빠 나 이 집 무서워요. 그럴 때면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괜찮아. 여긴 당신 집이야.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줍니다. 그 손에 남은 온기, 그게 우리가 가진 마지막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딸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빠, 엄마 요양시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전문적인 보호를 받는 것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낯선 곳에 있으면 하루에도 12번 무서워할 거야. 그건 나한테 더 큰 벌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진짜 대단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딸 앞에서 울었습니다.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약속했거든. 그녀가 아직 제 이름을 기억하던 그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당신이 날 잊지 않으면 나는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7부 당신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으로. 요즘 아내는 점점 더 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하루 종일 말이 없습니다. 혼잣말도 눈빛도 거의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쯤 햇살이 집안에 조금 스며들 때면 그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하루는 의미가 생깁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건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녀는 이젠 나에게 여보라는 말도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제 손을 잡고 가끔씩 제 눈을 바라보고 짧게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게 내가 이 삶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언젠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전 매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냈어. 당신 참 예쁘다. 그녀는 대답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그녀가 날 몰라도 나는 그녀를 압니다. 그녀가 말을 잃어도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평생 그녀와 함께 살아갈 겁니다. 요즘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냅니다. 눈을 떠도 한참을 말이 없고 저를 봐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식사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숟가락을 쥐는 것도 버거운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그녀 옆에 앉아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찬 바람 불면 나는 그대 생각에 그 노랫말을 들으며 그녀가 아주 작게 미소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저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하루하루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별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더군요. 조금씩 천천히 기억과 표정과 온기를 놓아가며 작별은 다가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떴지만 시선은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도서관에서 당신이 내 책 보고 있었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첫눈에 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억이 아니라 감정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책 당신이 추천해줬지? 그녀는 그 말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만나서 참 좋았어요. 그 말은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했습니다. 나는 그 말 하나로 모든 작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말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여보, 잘 잤어? 오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있고 온기가 있고 그녀 곁에 내가 있으니까요. 나는 이 삶의 끝에서 마지막까지 그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녀가 모든 걸 잊더라도 나는 그녀를 끝까지 기억할 겁니다. 그녀가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그 연결의 마지막 끈이 될 겁니다. 그녀가 내게 당신 누구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내가 평생 하고 싶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그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아직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말을 잊어도 눈빛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하루의 건강은 당신의 삶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 당신 가족의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하루의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